안녕하세요, 루지입니다. 부동산 핫이슈가 뭘까요? 소급 적용입니다. 이전에 그 규정을 해놨던 법들을 뒤집고 그 혜택을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정말 잘못한 사람을 향한 소급 규제면 이해를 하겠는데, 무주택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입는 그런 법을 자꾸 만들어내서 소급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디 불안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실제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 SNS나 기사들을 매일 챙겨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 자기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출 규제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저는 정말 다행히도 소식을 빨리 접해서 6월 18일에 전산 등록하고 대출 자설을 해서 종전 기준대로 저는 대출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정말 무주택 실수요자인데 갑자기 비규제 지역에서 조정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그런 지역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그 이자를 내는 것도 막막할 뿐더러 지금 당장 잔금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달했습니다. 돈이 있는데 투자한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데 투자를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규제를 하고, 이 규제를 아무것도 상관없이 갑자기 새로운 법안을 가져와서 이 법의 효력은 지금 당장, 그리고 이전에 있던 것들까지 내가 어떤 뭐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새로 나온 규제가 적용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게 뭐죠?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고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가세를 한다. 사실 어제 임대사업 등록을 했던 물건들 최초 신고를 했는데, 임대사업자 혜택은 2018년 9월 13일 9.13 대책 이전 이후로 이 혜택이 굉장히 나뉘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샀던 물건들이고 그걸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었고 그 물건을 임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번에 최초 신고하는 것은 이제 5% 상한 룰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게 최초 계약이 돼서 이 다음에 2년 뒤에 이제 제가 임대료를 인상할 때 5% 규제를 받는 겁니다. 즉 이번에 최초 신고한 게 임대료 상한의 기준값이 되는 거죠. 어제 렌트홈에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개별로 사진을 찍어서 제 메일로 보내고 그걸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제 최초 신고를 양식에 맞게 이렇게 써 내려가면서 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임대 플러스 사업가잖아요. 사실 임대를 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체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걸 단순히 그냥 투기 세력으로만 보고 이전에 있던 모든 혜택들이 너무 과도하다, 이걸 다 없애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번거롭고, 실제로 그 임대료 상한선 5% 그 맞추는 것도 지금 시대에서는 손해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제가 남북 권역에 주공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주공아파트가 제가 17년에 매수를 했던 거고, 그때 매수가가 3억 2,500이고 지금 시세가 거의 7억을 향해 가는데, 지금 전세가는 2억 8천에서 제가 2억 9천을 올리고 그 순간에 제가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이번에 5%에 맞춰서 딱 3억 1천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뭐 3억 5천, 뭐 3억 6천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전세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매매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 전세가율에 맞춰서 전세가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커졌다는 거죠. 뭐 신문당선을 따라서 지금 전세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 와중에 임대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그 상한 룰을 적용해서 맞춰주고 있는 순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임대사업자 혜택을 다 줄인다, 다만 이전에 임대사업자가 지켰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 하면 전세가가 나중에 뭐 4억, 5억이 되는 과정에서도 임대사업자 물건은 상한선 5%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세가 3억이면 1,500만 원, 그러니까 뭐 남들 뭐 4억 받을 때 3억 1,500만 원을 받는 그런 순간도 온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하나하나 있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안정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진 단지의 임대사업자 비중이 한 17%, 20% 요 사이거든요. 그럼 뭐가 됐든 20%의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원하는 주택시장 안정에 어떻게 보면 공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만 보고 본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장려했던 그런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적폐 세력으로만 참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뭐예요? 공급 확대죠. 근데 그 공급 확대의 그 밑바탕은 사실 전월세 공급이거든요. 근데 전월세 공급은 누가 하냐?
정부랑 민간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냐? 못 하는 거죠. 2기 신도시도 지금 시작 단계인 곳들도 있어요. 뭐 검단 신도시처럼요. 근데 그런 데도 지금 막 소급 적용해서 막 난리 나고 있죠. 근데 이 와중에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뭐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멀었어요. 지금 뭐 기사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4기 신도시까지 거론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민간이라도 인센티브를 계속 주면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주택자가 전세를 공급하나요?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무주택자가 전세를 공급하나요? 주택이 없는데 어떻게 전세를 공급합니까? 실제로 지금 이 전세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임대사업가고 다주택자일 수가 있는데 그냥 징벌적 과세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안으로 공급 확대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할 말은 많지만 뭐 이것저것 종합해 보면 무조건 뭐 다주택자 임대사업가가 나쁜 게 아니라 정부가 못하고 있는 것을 일부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정말 말도 안 된 상태로 뭐 전세 월세를 공급하냐 그것도 아니고요. 개인 임대사업자가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안 되거든요. 1000만원, 1200만원 주고 뭐 올수리를 해가지고 공급한다고 해도 거기서 실제로 나중에 양도세 신고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인테리어 비용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기 돈 깨져가면서 양질의 물건을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여기서 자꾸만 뭐 세금을 올려야 된다, 기존에 있었던 그런 혜택들을 다 줄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에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아직도 모르고 무조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혜택을 다 줄여서 해야 된다. 뭐 보유세, 즉 뭐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과도하게 올려가지고 이들이 못 버티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항상 얘기 드리지만 가진 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하단으로 이 부담을 내립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인건비 오르고 원자재 오르면 소비자가 올리는 거고 소비자가 뭐예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죠. 그럼 소비자가 그 가격을 지불한다는 거고 부담한다는 거예요. 가게도 마찬가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기본적인 룰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가진 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돌아서 결국 밑으로 그 세 부담이든 무슨 부담이든 다 지게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계속 오르고 있죠. 전월세 계속 오르고 있죠. 이 문제가 해결될 건이 없다 보니까 매매가 올라가서 저처럼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뭐 적정 부분 수혜를 보지만 저를 넘어서 강남의 똘똘한 주택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수혜를 받고 있어요. 뭐 레데펠만 해도 그렇잖아요. 레미안 대치 팰리스 어떤 고위공직자가 23억에 매도했다고 막 박수치고 했는데 지금 얼마예요? 35. 뭐 거의 이러다 40억 찍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그렇게 갑니다. 모두가 강남에 살고 싶어하고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나만 돈이 없지. 남들은 지금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대출 사달이 다 끊어지고 있고요. 정말 직시하셔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다음 규제 곧 나온다고 하죠. 그게 이제 보유세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만약에 다음 규제에 보유세 올리는 것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양도세를 완화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자산가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둘까요? 상승에 키를 걸 겁니다. 왜냐? 보유세를 올려서 부담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 부담이 올라가면 다주택자에게 팔 수 있는 그런 당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팔 수 있는 당근인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하지 않으면 결국 보유세는 올라가고 팔아도 내게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단으로 이 부담을 엄청 높일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월세가 될 수도 있고 전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 보유세를 올려서 못 버티게 하면 팔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양도세까지 지금 중과세 되는 상황에서 누가 팔겠습니까? 뭐 유주택자가 서울에 고가주택 한 채 판다고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양도세가 50에서 60%인데 그냥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뭐 15억짜리가 지금 30억이 됐죠. 2배가 올랐는데 그럼 말 그대로 15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15억에 양도세 60%를 하면 9억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도세로 9억을 내실래요? 아니면 이 30억짜리가 21억까지 9억이 빠질 때까지 그냥 지켜보시겠어요? 지켜보는 쪽으로 포커스를 둔다는 거죠. 왜냐? 보유세가 아무리 높아도 1년에 1억이라고 쳐도 9년을 버틸 수 있는 금액이 되곤 합니다. 근데 그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이 계속 풀릴 거고요. 그 부담은 결국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밑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자산가들은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보유세, 양도세 이 두 개는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풀어야 돼요. 보유세를 높여서 못 버티게 하면 양도세를 풀어서 팔 수 있게. 그리고 임대사업자 8년 동안 못 팔게 막아놨죠. 근데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폐지해. 근데 그 폐지를 하면 내가 이걸 다시 8년 보유의 룰을 낮춰주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강화된 법안을 내놓고 이 법안에 자꾸 소급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실제로 이 소급 적용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 규제 밖 대상이라는 점에서요. 밑으로 가니까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비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국채 발행을 해서 전 국민에게 뭐 심지어 지금 뭐 외국인에게도 뭐 300억 더 뿌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돈을 나눠서 뿌리고 좀 부족하니까 국채 발행에 한계가 있으니까 가진 자들의 돈을 이제 보유세나 이런 식으로 뜯어내 가지고 또 뿌리고.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뭐 공짜 돈 더 받으려고 애를 쓰고 나눠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패턴들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계속 규제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기만 하면 결국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스프링처럼 계속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튀어 오르기 위한 그 힘을 누적하는 거지, 이 밑으로 지하실로 바닥을 뚫어서 그 수요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기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상승에 대한 그 기. 근데 이걸 누르고 있는 와중에 빨리 뭔가 액션을 취해서 시장에 공급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계속 누르고 대안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 상승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 상승 에너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돈 풀리고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마지막 한 가지만 하면, 여러분 지금 정말 돈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또 추경 35조 원 지금 한다고 하죠. 35조 원, 말이 35조 원이지 0이 몇 개예요. 막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이건 뭐 이렇게 해도 지금 거의 20초 걸립니다. 근데 그 풀린 돈은 자산 가격을 올릴 거고요. 이미 대출 레버리지를 탄 사람들의 대출 규모를 역으로 낮추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 대출은 뭐 30년 만기로 받았잖아요. 내가 지금 낸 대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풀리면서 상대적인 이 대출 빚은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풀린 돈을 뭐 하냐? 경제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건설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건설 경기만큼 확실하게 돈을 쓸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뭐 철도, 도로망, 뭐 기타 다양한 사업들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또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을 또 올려주는 키가 되는 거예요. 돈이 풀리면 항상 그 할당된 돈은 더 좋은 지역, 그리고 더 가진 자들에게 자꾸 재할당되는 겁니다. 오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차피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욕을 50% 먹습니다. 왜냐면 이 지지율은 5대5잖아요. 그래서 정권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큰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정권이라도 부동산 가격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유동성 장세잖아요. 돈이 막 미친 듯이 풀리는 와중에 어쩌겠습니까? 뭐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다만 속도가 3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게 지금 1년 사이에 갑자기 확 왔다는 거죠. 규제의 부작용 때문에요. 아무쪼록 누군가는 제 영상을 보고 공감을 할 거라 보고요, 누군가는 제 영상을 보고 비난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 생각을 얘기하는 채널이고요. 사람은 본인 스탠스에 맞춰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스탠스는 뭐예요? 임대사업가고 유주택자입니다. 제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억지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정말 날 것으로 얘기하면 뭐 24시간 떠들어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자리도 만들고 싶어요. 막 스트레스가 막 여기까지 막 쌓여요. 막 이렇게 만나가지고 술도 한잔하면서 밤새도록 그냥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막 진짜 목이 쉬도록.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무쪼록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